북일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가 왜 불편할까, 북일 관계가 왜 불편할까라고 해서 이 북일 관계에 대해서 북일 관계가 왜 불편할까라는 제가 이제 그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북일 관계는 이제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납치 문제 수렁에 빠진 그들 지렛대가 대들보로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제 유은통치 중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뭐 요거는 북일 관계는 아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 지렛대는 어디에 가 있나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북일 관계가 왜 불편할까,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에서 일본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해서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주로 이제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좀 북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북일과 왜 불편할까? 일본은 원래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도 불편하고, 뭐, 이제 역사 인식도 불편하고, 인간 국가 관계도 좀 불편해왔죠. 사실은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초밥과 라면만 배우고 다 불편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런 표정을 지지만, 우리나라 옆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렇지, 이런 표정을 좀 자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표정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대개 보면 이제 모든 것은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공기를 읽어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위험해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히토 미래 또 뭐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살핀다든, 너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라든가, 와를 이제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와에 맞는 그런 그 틀에 딱딱 이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불교에서도 삼라만상은 모든 제각기에 다 역할이 다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와를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본은 우리가 이런 나라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 왜 눈치를 살피지 않는가? 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가? 가해 당사국이면서 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가? 왜 튀는 행동을 하는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매뉴얼대로 하는 나라인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전하는 진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역사는. 근데 일본은 역사 매뉴얼을 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잘 지내는 것이 인간이 지내야 할 규범이고 도덕 매뉴얼인데, 일본은 이런 매뉴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지? 라고 그러는, 가해 당사국이면서 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죠. 왜 튀는 행동을 하지? 구구주의라든가 군국주의로의 핵이라든가, 상당히 튀는 행동들이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본인들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하는 행동들은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에서는 일본이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에서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은 정말 매뉴얼의 국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국민은 매뉴얼대로 하고 국가는 리뉴얼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 일본인과 국가는 분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매뉴얼은 그 사용자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매뉴얼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라는 얘기죠. 즉 국가는 리뉴얼 중이라는 것이죠. 국민은 매뉴얼다라는 거죠. 그 매뉴얼은 국가가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헌법 구조의 해석권을 국가가 장악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인 평화는, 우리가 보통 적극적인 평화는 평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상대방에게 대화를 청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적극적인 평화인데,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갖다가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일본은 이 헌법 구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것을 국가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그 중요한 헌법조사회 사무국에서 보면은 실제로 헌법 구조에 대해서 이거를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구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자라고 토의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쭉 이제 매뉴얼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매뉴얼을 잘 만듭니다. 이상한 나라죠. 실제로 이 일본의 전통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헌법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적 자유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공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은 그 동맹국에 의해서 아니면 동맹국이 어디 파병을 나가면은 그 동맹국이 파병 나가는 곳에 같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공동 대처를 한다라는 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그 나라가 만약에 북한이다라고 하면 북한의 위협이 이제 미사일을 움직인다 아니면은 위성으로 보니까 미사일을 우리가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 그걸 타격한다 그러면 일본이 그걸 동조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일본의 미군 기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위대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집단적 자위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걸 적극적 평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엉뚱한 해석인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는 이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북일 관계 납치 문제 수렁에 빠진 그들 지렛대가 대들보로라는. 그 다음에 납치 문제 일본은 유은 통치 중이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그 일본의 납치 문제는 이제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죠. 북한 측은 단호히 부정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직접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에서 5명의 납치 피해자를 24년 만에 일본으로 고향 방문 형식으로 돌려보냈다는. 납치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일본인으로 신분 위장, 대남 공작을 한다라거나 공작원을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한 교육, 일본인 인재 획득 등의 이유로 납치를 했다라고 이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이제 이 자료는 이제 납치 문제 대책본부라는 일본 국정원 대책본부장은 이제 일본 총리가 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일본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납치된 장소가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납치 피해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납치 용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치에 가담하거나 직접 납치를 했던 사람들의 용의자라고 해서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여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가 있는데 납치 문제 대책본부를 일본 총리가 내각 총리 대신이 맡고 있습니다. 이제 납치 문제를 여기 이제 총리 대신이 맡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파란 배지가 아니라 납치 피해자 전원 이제 돌려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지. 이게 지금 이게 뭐 스쿠가이라 그래가지고 구하는 회라는 납치 피해자를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회를 만들어서 스쿠가이라 그럽니다. 스쿠가이. 그 스쿠가이에서 이제 표방하는 이 배지를 일본 총리는 항상 이렇게 달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납치 문제를 상당히 국제 이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도 이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청취를 듣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도 일본은 납치 문제를 통한 대북 공동 대응을 확인 문서화까지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자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거론해. 근데 국제화를 한 것이죠. 상당히 큰 문제로 이렇게 한 거죠. 거기다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한미일 3국이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었었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2023년 3월달. 요때도 납치 문제 등의 직세 해결을 위한 공동 약속을 재확인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서 일본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서 그렇게 지금 이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잠깐 북일 관계의 그 이야기를 좀 떠나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2023년 그렇게 그 중요하고 8월 달에 그 중요하고 획기적이었다고 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군 문제라든가 과연 언급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이제 거기 간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최고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제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한일 관계 이제 북일 관계를 얘기하다 잠깐 한일 관계로 빠졌지만은 한일 관계 그 많던 지렛대는 어디로 갔나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납치 문제를 왜 일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1722만 명이 넘는 서명을 총리 대신에게 제출했다는 얘기죠. 1722만 명이 넘는 서명이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서명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투표율을 이제 중의원 이제 투표율을 이제 봤는데 53.6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1억 500만 정도 선거인이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이제 약간 이제 53.68% 정도가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 약간 20% 정도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여기 유권자 수의 약 16.3%에 해당하는 인원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정치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서명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지나가다가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예요 하고 그냥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도 아직까지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라 함부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서명을 했다라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 납치 문제가. 일본은 그렇게 납치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했다라는 성공. 그래서 이 납치 문제로 아베의 정권이 사실은 탄생을 했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납치 문제 1722만 명의 서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서명을 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권력을 이제 이게 권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총리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납치 문제를 이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납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현재 현상은 어떻게 되냐? 일본은 납치 사건은 총 12건에 이제 17명이 납치가 되고 이 중 이미 귀국한 5명 중에 12명이 아직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12명 중 8명을 사망하고 4명은 북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라는 얘기죠. 8명은 이미 사망했다. 그 다음에 4명은, 이 사람들은 4명은 북한에 들어온 기록도 없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일본 외교청서에서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2024년 외교청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시바 시게로 신임 수상의 평양 동경 연락사무소 발언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2018년 7월과 10월에 아베 측은 기타무라 시게로 내각 정보관이 베트남 공무를 북한과 만나기로 어쩌고 했다. 그 다음에 평양 연락사무소를 납치 피해자 귀국과 진상규명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평양 선언에 따라 과거 청산한 의향도 있다라고 북한에 타진했다라니. 근데 북한이 이때 반응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시바 시게로 신임 수상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납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런 전제 없이 이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라고 대화를 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북한하고 이제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 정부의 기본 자세는 납치 문제는 완전히 끝난 문제다라는 조선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일본 연구원에게 새 일본 서성의 언행의 신중성 촉구라고 하는 납치 문제는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당시 일본 수상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그리고 그 후 우리 성의와 노력에 의해 이미 다 해결되었으며 이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8명은 사망을 했고 4명은 지금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5명은 너희들한테 갔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5명도 고향 방문 형식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일본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그 잘못한 거죠. 그거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뭐 데려가더라도 고향 방문 형식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사람들이 북한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거기 그냥 눌러 있다 그러면 그건 외교적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예. 그다음에 조율관계 문제도 일본은 여기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조율관계 문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조율관계 문제에서 기본은 일본은 수백 명의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일본군 성노예 생활 강요, 강제 납치 이러냐, 대학살과 같은 특정 반인류 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민족에 끼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그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근데 북한이 이렇게 누차 주장을 하는데도 이 주장에 대해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국제적으로. 그럼 우리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그냥 뭐 일본이 납치 문제를, 너네 납치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라고만 얘기를 하고 우리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외교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납치 문제는 김정일은 사실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인정하면 일본 측이 대국적으로 대응해서 북일 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북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의 대북 정책에 사용할 중요한 지렛대만 넘겨준 상황이다라는데, 사실은 북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납치를 감행했지만은 정작 일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일본인의 특성을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일본의 외교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정치 구조, 정치 행태라든가 아니면은 정치가 돌아가는 그런 속성들을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죠. 안타까운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일본은 미끼를 던졌고 북한은 그것을 확 물어보는 것이다. 실제로. 그게 납치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납치 문제를 뭐 숨겨야 됐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걸 외교적으로도 제대로 잘 해결을 했어야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이제 납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납치 문제는 북일 간 모든 협상의 최우선 가장 중요한 협상 과제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 납치 문제를 통한 일본의 우파 정치의 정치적 기반을 말하는 아베 전 수상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표류 상태에 있다. 즉 스스로 결자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 북한과의 납치 문제는 아베 전 수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서도 북일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당분간은 납치 문제는 아베의 유은 통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지금 현재 납치 문제는 서로 이제 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납치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은,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조선인 강제 이주 문제, 위안부 문제, 징용군 문제 이런 것이 전부 총칼이 옆에서 납치한 사건들인데, 이런 것을 대두시켜서 납치 문제를 뒤집었어야 하는데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해서 납치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북한의 대일 외교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낮은 북한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국제적 배경도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남한과의 협력도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한과의 협력도,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발언권이 좀 있는 국가인데, 남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게 지렛대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지렛대들이 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잠깐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대일 외교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만 폰만 잡을 줄 알았지 외교적 수사라든가 외교적 노력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건 북한의 외교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북한은 외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냥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핵으로 위협할 줄만 알았지 그게 무슨 외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외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장 가까운 나라 옆에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고 좀 황당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납치 문제가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실제로 납치 문제의 핵심적인 열쇠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의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이제 그 신임 수상도 자 납치 문제를 전제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자라고 계속 이제 문제. 그거는 이제 키는 이제 북한한테 넘어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외교적 노력이 아니라 일본의 해결 매뉴얼에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어부질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납치 문제가 이제 호랑이 등에 이렇게 탄 거죠. 이거 어떻게 내려와야 되느냐. 김정은 이제 위원장의 입장도 좀 어려운 거지. 이제는 이제 일본의 이제 우리가 이제 자, 너희들, 일본 너희들 제조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수긍할게라고 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또 뒤통수 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대국적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 갖다 뒤통수 쳐서 그렇게 이제 납치 문제를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 버렸으니 자기가 만약에 인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납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그것도 황당한 일인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2019년도 5월 6일에 이제 아베 총리 내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납치 문제를 이 사람이 걸어놓고 이 사람이 이슈화해놓고 실제로 납치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자기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당시의 머릿속에는 납치 문제가 사실은 자충수가 돼 있다라고 자기가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외교를 잠깐 납치 문제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납치 문제는 지금 사실은 지렛대가 대들보 역할을 지금 하고 북일 관계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들보 역할을 하는 그 지렛대의 그 손잡이는 사실은 지금 북한이 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하고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눈치를 안 보고 일본 아니면 중국, 러시아, 미국하고도 그렇게 지금 이제 단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북일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국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북한이 키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옛날에는 일본 패싱, 재팬 패싱이라고 이제 2018년도 그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패싱이나 한국 패싱,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우스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북일 관계에서 공공외교가 이제 상당히 살벌하게, 이 공공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민간 관련해서 실제로 일본은 북한하고의 관계 악화 속에서도 핵 문제가 막 될 때도 공공외교를 했었습니다. 지자체 간의 외교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지자체 간 협력이 파기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전직 관료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조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무대신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이제 그 조청년 행사에 참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쌓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북일 관계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공공외교차원으로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와서 관계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일 관계에 대해서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는 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